행복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봄이 어서 빨리 우리 곁에 왔으면 하는 3월의 첫 주 행복한 문학입니다. 이럴 때는 봄처럼 따뜻한 미소도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죠. 그런 3월의 첫 번째 토요일, 문학으로 삶을 공감하면서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의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하면은요 좀 동떨어지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한 편의 시가, 한 편의 수필이, 한 편의 소설이 어떻게 먼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문학은 우리 생활 곁에, 삶의 곁에, 슬픔의 곁에, 우리 눈물 곁에, 기쁨 곁에, 그리움의 곁에, 그리고 또 고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삶과 눈물, 또 기쁨, 그리움, 그리고 고독의 작은 한 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에는 매화가 많이 피었다고 해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아직 봄 기운이 확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춥고 아직은 녹지 않은 눈을 밟으며 걸어다니고 또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지만 3월 하면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 왜일까요? 봄이 피부로 직접 느껴지면서 아, 봄이구나 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 우리를 꿈꾸게 하잖아요. 이번 봄에는 수선화를 좀 심어야겠다. 이번 봄에는 친구에게 꼭 전화를 해야겠다. 봄이 오면 꼭 좋은 책 한 권 읽어야지. 아니, 이번 봄에는 시 한 편 외워볼까? 뭐 이런 거요.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 소소한 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3월의 첫 주 1660 AM 뉴욕 K-라디오에서 들려주는 행복한 문학 시작해 볼까요? (1660 AM) K-라디오 문학 프로 행복한 문학, 삶을 나누면서 정서를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뿐인가요? 문학을 통해서 제3자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비추어도 보고 또 사회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연 좋은 사회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죠. 시, 수필, 그런가 하면 한국의 유명 문인과의 인터뷰, 그래서 문학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 드디어 3월입니다. 2월이 새해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벌써 2월? 벌써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 2월이라면요. 3월이라는 말에는 드디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3월이었습니다. 봄이 지척에 드디어 왔다는 말이죠. 3월의 첫 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어머니 같고 친근한 동네 아줌마 같기도 한. 벌써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분의 작품은 많이 사랑받고 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완서 소설가의 수필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유쾌한 오해입니다. 전동차 속에서였다. 아직도 한낮엔 무더위가 많이 남아있었지만 3호선 전동차 안은 쾌적할 만큼 서늘했고 승객도 과히 붐비지가 않았다. 기술의 발달 때문인지 경제 성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1호선보다 2호선이 더 쾌적하고 2호선보다는 3, 4호선이 더 쾌적한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늘 2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샘도 났다. 내 옆자리가 비자 그 앞에 서 있던 청년을 밀치고 뚱뚱한 중년 남자가 잽싸게 엉덩이를 들이밀었다. 넉넉하던 자리가 꽉 차면서 내 치맛자락이 그 밑에 깔렸다. 약간 멋을 부리고 나간 날이라 나도 눈살을 찌푸리면서 치맛자락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는 꼼짝도 안 했다. 여간 무신경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별 수 없어 그 남자를 툭툭 치면서 내 치맛자락이 그의 엉덩이 밑에 깔린 걸 알려주었다. 그제야 몸을 조금 들썩했을 뿐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워낙 몸이 뚱뚱해서 그랬겠지만 반소매 밑으로 드러난 끈끈한 팔로 양쪽 사람을 밀치는 듯한 그의 자세 때문에 여간 거북하고 불쾌하지가 않았다. 일어나 버릴까도 싶었지만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고 승객은 자꾸만 불어나고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호랑이가 오짖는 것처럼 엉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가락까지 붙이니까 졸던 사람까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남이야 그러건 말건 그는 안방에서처럼 거침도 없고 눈치도 없었다. 나는 그런 남자 옆에 앉아있다는 불쾌감을 잊으려고 방금 탄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부가 맑을 뿐 순수한 여자였는데 아주 화려한 모자를 들고 있었다. 차양이 달린 하늘색 모자였는데 차양 위에는 다시 금줄이 든 순백의 프릴이 달렸고 망사 베일까지 늘어진 좀처럼 시중에서는 보기 힘든 환상적인 모자였다. 그 여자가 쓰기엔 너무 작았고 인형의 모자치고는 너무 크고 정교했다. 그 모자를 들고 있음으로써 그 여자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모자가 아니라 액세서리인지도 몰랐다. 그때였다. 내 옆에 앉았던 그 무신경한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서면서 모자를 든 여자에게 손짓을 했다. 그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 남자도 그 여자가 보기 좋았던 듯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여자에게 아부를 하다니 50도 넘어 보이는 남자가 20대의 젊은 여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은 암만 해도 부자연스러워 보였고 흑심까지 있어 보이는데도 남자는 그 방면에도 여전히 무신경했다. 마땅히 사양할 줄 알았는데 여자는 고개만 까딱하고 얼른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나는 그 여자가 만삭인 몸을 알았다. 나는 화려한 모자에만 정신이 팔려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자에겐 3살쯤 되어 보이는 깜찍한 딸도 딸려 있었다. 자리에 앉은 여자는 딸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혔다. 그 여자는 딸에게 그 모자를 씌우지 않고 여전히 들고만 있었지만 그 환상적인 모자를 쓴 여아를 상상하는 건 뱃속이 간지럽도록 즐거운 일이었다. 더 즐거운 건 내가 여태껏 그 뚱뚱한 남자를 공연히 미워하고 오해하는 게 풀려서였다. 그 남자가 뻔뻔하고 무신경하다는 건 순전히 나의 오해였다. 다시 한번 쳐다본 그 남자는 듬직하고도 근사해 보였고 매우 만족스러운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한 몸이 자리를 내줌으로써 3명의 식구를 앉힐 수가 있었으니 흐뭇할 수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착해 보이는 날이 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그런 날은 살맛이 난다. 삶을 가장 자세하게 표현해주는 예술이 문학입니다. 원대하거나 화려하거나 어떻게 좀 압도하려고 하지는 않지만요. 우리들의 삶을 또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참 고마운 글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살면서 많은 시간 이 사람을 상대편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그 사람의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가도 그랬던 거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더운 여름날 체격이 있는 사람이 팔도 벌리듯이 턱 앉아가지고 맨살 닿는 것도 싫은데요. 하품도 막 마음대로 하고요. 여기서 작가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하품을 하려면 그냥 할 것이지 호랑이가 우짖는 것처럼 어흥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가락까지 붙여서 그래서 졸던 사람까지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라는 표현이요.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래던 말던 공공장소를 자기 집 안방처럼 거침도 없이 눈치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쁜 모자를 쓰고 어떤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손짓까지 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품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퍼질러 앉던 사람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속을 모르니까요. 아이고 50 넘은 남자가 무슨 작업, 무슨 추태 했겠죠? 작가는 여자가 들고 있던 화려하고 멋진 모자만 본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내어준 자리에 앉는 여자를 보면서 그제서야 홀몸이 아니었구나 했던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한쪽 면만 보는 거죠.
작가도 이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여자가 들고 있는 화려한 모자만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머릿속으로 또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던 거죠. 살면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거의 내 쪽으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만 바라본 때문이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람을 평가했고 또 내리깔아서 대했구나. 참 그럴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작가는 그런 점을 우리와 논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체험에다가 상상과 느낌을 보태서 재구성하고 또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 수필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자신만의 눈으로 거기에 상상과 느낌을 불어넣어서 의미와 가치를 담아낸 이 한 편의 수필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면서 이와 꼭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너무 오보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얼마나 허망했던지요. 이 글에서 박완서 작가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만약에 말이에요. 그 등치에 그렇게 조심성 없이 앉아있으면 되겠냐 등 공공장소에서 하품을 왜 그렇게 크게 하느냐는 등 아니 나이 들어서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냐 왜 추파를 던지는 거냐 그랬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크게 싸우고 난 뒤 임신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상상이 가죠.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꾹 참고 작가는 일의 진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젊은 여자에게 추파 던진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임신한 몸인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을 보면서 함부로 생각한 것 너무 후회가 된다. 참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있구나 했던 거죠. 우리들의 인식을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요. 한민복 시인의 버스에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이 시도 참 따뜻한 시인데요. 질주하는 버스 속에서 임산부 뱃속의 아기를 하나의 생명, 만남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포근한 요람으로 바꿔주는 시입니다. 버스에서 한민복 임산부와 함께 앉게 되었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동행하게 되었네. 아이와의 인연으로 내 인생이 길어지자 나는 무상으로 어려지네. 버스가 조금만 덜컹거려도 미안한 마음 일고 따갑게 창문 통과하는 햇살 밉다가 길가에 핀 환한 코스모스 고마워지네. 아이가 나보다 선한 나를 내 맘에 놔주네. 나는 염치도 없어 순산이라네. 문학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제7회 한유성 문학상에 박완호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네요. 한유성 하면은 국가무형문화재 49호 송파 산대놀이와 서울지방문화재 제3호 답교놀이의 복원 그리고 제정, 계승에 80평생을 바친 인간문화재 49호인 분이십니다.
포엠포엠 대표 한창옥 씨와 송파구 서강석 구청장이 전했습니다. 수상자 박완호 씨는요, 한국시단의 중경시인입니다. 1991년 동서문학에서 등단했고요. 30년 이상 심화에 들림, 그러니까 가인으로 사신 분이세요. 시가 그의 삶이고 또 존재 근거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번 선정작은요, 우돌돌이라는 시 외에 9편이 선정되었는데요. 심사위원은 이건청, 나태주, 이승원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시 전문지 개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 전문지가 있어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문학 소식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포엠포엠 한창옥 발행인은요, 끊임없이 혁신적인 모습을 거듭하면서 소리 없이 앞서가야 하는 보이지 않는 외로운 길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어렵게 해나가는 일들이 문학과 문학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또 이렇게 시간이 꽉 찼습니다. 행복한 문학 여기서 접을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봄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따뜻한 이웃, 함께 가는 동포사회 되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